CNN에서 제작한 생태 다큐멘터리 한 편이 전 세계 비건 커뮤니티를 뒤흔들었습니다. 발효된 시간 위에 놓인 도시라는 제목의 이 작품이 방영 후 2주 만에 글로벌 5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어요. 주인공은 미국 시애틀 출신의 리사 코헨, 40대 초반 도시 생태학자였습니다. CNN 생태 다큐 자문이자 구독자 50만 명의 비건 유튜버로 활동 중인 그녀가 이번에 주목한 곳은 서울의 겨울 한강 생태계였어요.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조사였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비건주의자였던 리사가 한국의 전통 찌개 문화에 깊이 빠져들게 된 것이죠. 함께 동행한 중국계 미국인 생물학자 카일리는 처음에 찌개는 MSG와 냄새만 강한 가난한 음식이라며 폄하했는데요. 하지만 된장찌개 한 그릇을 맛본 후 젠장, 인정할 수밖에 없네라며 완전히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특히 리사는 찌개를 단순한 음식이 아닌 수백 년을 거쳐 전해 내려온 발효된 기억이라고 표현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유튜브 반응 영상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는 한국 찌개의 매력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발효식품의 건강 효과까지 조명한 작품이었습니다. 40대 미국 비건 전문가가 한국에서 발견한 생태와 발효가 만든 공존의 철학을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26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2025년 12월 중순 인천공항에 내린 리사 코헨은 두 번째 한국 방문의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애틀 출신의 40대 초반 도시 생태학자인 그녀는 CNN 생태 다큐 자문이자 구독자 50만 명의 비건 유튜버로 활동 중이었어요. 한국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두 번째 방문이네요. 리사가 혼잣말을 했어요. 과거 봄에 왔을 때 한강 생태계가 도시 한복판의 새들의 고속도로라는 사실에 정말 놀랐었거든요. 그때는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강 밤섬에서 본 다양한 철새들과 완벽하게 설계된 생태 공간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번엔 겨울의 한강을 보기 위해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조사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한 건 서울시 생태조경팀의 윤서진이었어요. 30대 초반의 차분하고 따뜻한 여성으로 봄에 왔을 때도 함께했던 가이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사 박사님.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해요. 윤서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정말 반가워요. 서진 씨 덕분에 봄 한강의 매력을 제대로 알 수 있었거든요. 이번엔 겨울이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겨울 한강은 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더 깊죠. 말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리사가 궁금해했어요. 봄에는 새들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이번 시기라서 더 역동적이고요. 겨울엔 좀 더 조용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집중해서 관찰할 수 있어요. 차분한 관찰이 가능하다는 뜻이군요. 네, 그리고 겨울철 새들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시베리아에서 온 큰 기러기들이나 중국 북동부에서 온 흰꼬리 수리까지 볼 수 있거든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리사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봤어요. 겨울 서울의 첫인상은 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도시 전체가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나무들은 앙상했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건물들과 도로가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더 선명하게 보이네요. 리사가 말했어요. 맞아요.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도시의 골격이 더 잘 드러나죠. 그래서 한강의 전체적인 모습도 더 잘 볼 수 있어요. 첫 일정은 밤섬과 난지습지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선유도역으로 향하면서 윤서진이 오늘의 일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겨울철 새 관찰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죠. 바람도 적고 하늘도 맑아서 망원경으로 관찰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혹시 특별히 볼만한 새들이 있을까요? 요즘 흰꼬리 수리가 자주 목격되고 있어요. 어제도 오후에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흰꼬리 수리를? 리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흰꼬리 수리는 멸종위기 1급종으로 도시 근처에서 보기 정말 어려운 대형 맹금류였거든요. 한강 밤섬 조망대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시민들이 망원경으로 새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무료로 제공되는 고성능 망원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와 있네요.
리사가 감탄했어요. 주말이라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에게 생태 교육도 되고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여가 활동이기도 하죠. 정말로 많은 가족들이 와서 아이들과 함께 새 관찰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빠가 아이에게 새의 이름을 알려주고 엄마가 망원경 초점을 맞춰주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강변 망원경을 통해 보이는 건 검은머리 쑥새와 청둥오리의 떼, 그리고 물 위에서 유영하는 다양한 겨울 철새들이었어요. 저기 보세요. 고방오리들이 얼음 위를 걷고 있어요. 윤서진이 가리켰어요. 정말로 고방오리들이 부분적으로 언 강면을 조심스럽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마치 아이스 스케이팅을 하듯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얼음 위에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다니. 고방오리의 발가락 사이에는 물갈퀴가 있어서 얼음 위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아요. 정말 완벽한 적응이죠.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때 옆에서 망원경을 보던 한 시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겨울에도 수달 흔적이 보여요. 낮에는 잘 안 나와도요. 수달이요? 리사의 눈이 커졌어요. 네, 한강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어요. 2012년부터 개체수가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윤서진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현재 한강 전체에서 약 100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어요. 밤에 주로 활동하는데 가끔 낮에도 모습을 보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도시 한복판에 수달이 살다니. 리사는 시선이 멈췄어요. 논문에서 보았던 도심 생태계가 눈앞에서 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시애틀에서도 도심 근처에서 이런 다양성을 보기는 어려운데. 한강 생태계 복원의 핵심은 연결이었어요. 윤서진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단순히 각각의 구간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상류부터 하류까지 생태 통로를 연결한 거죠. 그래서 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생태 통로요? 네, 다리 밑이나 둔치를 통해서 동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사람의 동선과 동물의 동선을 분리한 거죠. 망원경으로 한강을 자세히 관찰하며 리사는 봄에 왔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어요. 겨울철 새들의 차분하고 질서 있는 움직임,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모습까지. 기억보다 오래된 설계라는 게 이런 걸까요? 리사가 중얼거렸어요. 네. 도시가 자연을 밀어낸 게 아니라 자연을 위한 공간을 미리 설계해둔 것 같아요. 정말 안정감이 느껴져요. 윤서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한강 생태계 복원은 단순히 자연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공존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설계인가요? 물의 흐름, 수심, 식생, 그리고 시민 접근성까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새들에게는 안전한 서식지를, 시민들에게는 자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거죠. 오후에는 난지습지로 이동했어요. 여의도와 마포구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습지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자연화된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인공습지라고 하기엔 너무 자연스러워요. 리사가 감탄했어요. 20년 넘게 시민들과 함께 가꿔온 결과예요.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거든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다고요? 네, 식목 행사, 습지 관리, 생태 모니터링까지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어요.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죠. 정말로 습지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갈대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줍고 새들의 개체수를 기록하는 모습까지. 그때 갑자기 큰 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나타났어요. 저건 외가리예요. 윤서진이 흥분했어요. 외가리가 습지 위를 유유히 날다가 물가에 착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꼼짝 않고 서서 물고기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네요. 리사가 망원경으로 지켜보며 말했어요. 1시간도 넘게 저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집중력이 대단하죠. 사냥 성공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통 30-40% 정도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먹이가 풍부해서 성공률이 더 높을 거예요. 정말로 20분 후 외가리가 큰 물고기를 낚아채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한강의 야경이 시작됐어요.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고 그 사이로 야생동물들의 실루엣이 보이는 모습이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정말 환상적이네요. 리사가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밤이 되면 또 다른 동물들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수달이나 너구리 같은 야행성 동물들이요. 밤 관찰 프로그램도 있나요? 네, 월 2회 정도 야간 생태 관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음에 오시면 꼭 참여해 보세요. 첫날 소감 겨울 한강 생태계가 예상보다 훨씬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음.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안정된 생태계를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참여와 관심도 인상적. 이건 단순한 자연보호가 아니라 설계된 공존의 결과인 것 같음. 특히 시민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 보임. 내일은 더욱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째 날 아침, 리사는 호텔 로비에서 새로운 동행자를 만났습니다. 카일리 40대 초반의 중국계 미국인 생물학자였어요. CNN 아시아 자문으로 참여한 그는 첫 말름부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리사 코헨 박사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카일이 무덤덤하게 인사했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별다른 기대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네, 반가워요. 오늘 함께 할 예정이시죠? 네, 하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해요. 카일이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서울? 뭐든 베이징보다 늦게 시작했지. 한강도 양쯔강의 축소판일 뿐이야. 카일이 입만 열면 비꼬듯 말했어요. 그는 칭화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UCLA에서 연구하는 생물학자였지만 중화사상에 깊이 젖어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또 다른 동행자가 나타났어요. 이준영, 50대 전직 다큐 촬영 감독이자 현재는 CNN 다큐팀의 통역 겸 로컬 리서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차분하면서도 약간 관조적인 느낌의 남성이었어요. 오랜 현장 경험이 느껴지는 침착한 분위기였습니다. 카일의 말을 들은 이준영이 조용히 받아쳤어요. 그 축소판이 설계로 이룬 자연 공존이라면 더 위대한 거 아닐까요? 설계? 그냥 자연이 알아서 자란 거 아닌가요? 카일이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자연이 알아서 자란다고 해서 모든 곳이 생태계 보고가 되는 건 아니죠. 특히 도시 한복판에서는 더더욱. 이준영의 차분한 반박에 카일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윤서진이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한강 상류 탐사를 할 예정이에요. 팔당호와 북한강 일대의 겨울 생태계를 관찰하는 거죠. 상류라고 해봐야 얼마나 다르겠어요. 카일이 또 비관적인 말을 했어요. 경춘선을 타고 가는 길에 카일은 계속 비관적인 말을 했어요. 한국 생태계가 뭐 그리 특별해요? 중국 동북 삼성에 가면 이런 건 흔한데. 규모로만 따지면 그럴 수 있죠. 이준영이 조용히 답했어요. 하지만 접근성과 보존 상태, 그리고 시민 참여도를 종합하면 어떨까요? 시민 참여? 그런 건 중국에도 많아요. 정말 그런지 오늘 직접 보시죠.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야생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도시를 벗어나 경기 북부 지역으로 들어서자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졌습니다. 접근성은 정말 좋네요. 리사가 말했어요. 서울에서 1시간이면 이런 자연 환경을 만날 수 있다니. ITX 덕분이에요. 고속전철이 개통되면서 수도권 생태 관광이 정말 활성화됐거든요. 윤서진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팔당호에 도착한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수면 위에 수백 마리의 겨울 철새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청둥오리, 댕기 흰죽지, 비오리까지 정말 다양한 종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리사가 감탄했어요. 겨울철 한강 상류는 동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지점이에요. 윤서진이 설명했어요. 시베리아에서 출발해서 동남아시아까지 이동하는 철새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곳이죠. 카일도 예상보다 많은 개체수에 약간 놀라는 모습이었어요. 개체수는 생각보다 많네요. 그럼요. 특히 올해는 기후가 좋아서 평년보다 30% 정도 더 많은 철새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하늘에서 큰 무리의 새들이 비자 형태로 날아왔어요. 큰 기러기 떼예요. 윤서진이 흥분했어요. 약 150마리 정도의 큰 기러기들이 장관을 이루며 물 위에 착륙했어요. 정말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경이로워요. 리사가 망원경으로 지켜보며 감탄했어요. 저런 집단 비행의 정교함이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대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리더를 따라 비행하는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본능적 행동이에요.
윤서진이 설명했어요. 카일도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예상보다 훨씬 다양하고 체계적인 생태계였거든요. 중국에서도 이런 정도는 드물긴 하네요. 카일이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오후에는 북한 강변의 생태 탐방로를 걸었어요. 강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에서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시민 접근성과 생태 보전이 정말 잘 조화되어 있네요. 리사가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균형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큰 요인이에요. 이준영이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파트너로 보는 전통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인가요? 예를 들어 새들의 번식기에는 자발적으로 접근을 자제하고 쓰레기 하나 버리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어요. 정말로 탐방로 곳곳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길, 조용히 새를 관찰하는 사람들,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부모들까지. 그때 갑자기 큰 맹금류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황조롱이에요. 윤서진이 흥분했어요. 황조롱이가 공중에서 정지비행을 하며 지상의 먹이를 노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다이빙해서 들쥐를 잡는 순간까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냥이었네요. 리사가 감탄했어요. 정말 정교한 비행 실력이에요. 황조롱이는 시속 100km로 다이빙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잡아내죠. 윤서진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도시 근교에서 이런 맹금류를 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카일도 더 이상 비관적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예상을 뛰어넘는 생물 다양성과 체계적인 생태계 관리에 할 말이 없어진 거였어요. 저녁에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이준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강은 도시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도시가 물러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리사가 물었어요. 보통 도시가 확장되면 자연이 밀려나잖아요. 그런데 서울은 자연을 위한 공간을 미리 확보해 둔 거죠. 계획적인 도시 설계라는 뜻이군요. 맞아요. 1970년대 한강 종합개발 때부터 생태공간 확보를 염두에 뒀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한강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질서 있는 자연이 주는 신뢰감이 있어요. 무작정 보존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카일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자신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리사는 호텔에서 다큐 초반 러프컷을 정리하며 혼잣말했어요. 이강은 도시에 굴복하지 않았다. 도시가 물러난 거야. 이준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둘째 날 소감 한강 상류의 생물 다양성이 정말 놀라움. 특히 도시 근교에서 이런 수준의 철새와 맹금류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함. 카일의 비관적 시각도 현실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 중요한 건 자연의 크기가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설정인 것 같음. 계획적인 도시 설계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물. 내일은 예상치 못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셋째 날 새벽 서울에 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어본 리사는 깜짝 놀랐어요. 하룻밤 사이에 서울이 완전히 하얀 세상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와, 정말 많이 왔네. 리사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시애틀에서도 겨울에 눈이 오지만 이렇게 폭설은 드물었어요. 그리고 설사 눈이 와도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늘 일정 취소되겠죠? 로비에서 만난 카일이 말했어요. 이 정도 눈이면 대중교통도 마비될 텐데. 미국 같으면 학교도 휴교하는 수준이야. 카일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윤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서울은 눈 와도 잘 돌아가요. 보여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런 폭설에도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고 있었고 주요 도로들은 이미 제설이 완료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제설이 되었죠? 리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새벽 3시부터 제설 작업이 시작돼요. 서울시에 1200대 이상의 제설차가 있거든요. 윤서진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출근할 시간에는 이미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1200대라고요? 정말 체계적이네요. 네, 그리고 각 구청마다 제설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효율적으로 작업이 진행돼요.
실제로 거리를 보니 제설차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주요 도로부터 시작해서 골목길까지 순서대로 제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도 정말 침착하네요. 리사가 말했어요. 지하철역에서 만난 시민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눈길에도 교통은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었고 인도는 이미 제설되어 안전했어요. 대중교통 시스템이 정말 안정적이네요. 카일도 감탄했어요. LA에서는 비만 와도 교통 대혼잡인데 북촌에 도착하니 정말 환상적인 설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길게 이어진 한옥담장 위로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아 있었거든요. 조용하다. 리사가 감탄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있는데도 전체적으로 정말 조용했어요. 한복 입은 시민들, 사진을 찍는 외국인들, 모든 사람들이 설경을 조용히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차분해요. 한국 사람들은 아름다운 곳에서는 조용히 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준영이 설명했어요. 특히 이런 전통 공간에서는 더욱 그래요. 실제로 북촌의 좁은 골목길에서도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사진을 찍을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순서를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질서 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리사가 궁금해했어요. 교육도 있겠지만 결국 문화의 힘인 것 같아요. 이준영이 답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골목 깊숙한 곳에 작은 한정식집이 있었어요. 윤서진이 안내했어요. 점심을 여기서 드실까 해서 예약해뒀어요. 한정식이요? 리사가 조금 망설였어요. 비건인 그녀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거든요. 비건 식당은 아니에요. 미리 양해 부탁드려요. 괜찮아요. 오늘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리사가 흔쾌히 답했어요. 사실 그녀도 한국 전통 음식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거든요. 신발을 벗고 들어서니 따뜻한 온돌 바닥이 발을 감쌌어요. 온돌이네요. 리사가 신기해했어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바닥 아래로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죠. 정말 따뜻하고 편하네요. 작은 방에 앉으니 차려진 밥상이 정말 정갈했어요. 여러 가지 나물과 장아찌, 그리고 된장찌개 한 그릇이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예술 작품 같아요. 리사가 감탄했어요. 색깔 배치며 그릇 배치까지. 모든 게 계산된 것 같아요. 한국의 전통 밥상은 영양 균형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해요. 윤서진이 설명했어요. 된장찌개예요. 콩을 발효시켜 만든 된장으로 끓인 국물 요리죠. 리사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정말 발효된 맛이네. 시간의 맛.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MSG나 인공 조미료의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깊고 우아한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거든요. 어떻게 이런 복합적인 맛이 날 수 있죠? 된장은 집마다 맛이 다르거든요. 세월이 재료라서요. 윤서진이 말했어요. 세월이 재료라고요? 네, 된장은 최소 1년, 보통 2-3년은 발효시켜야 제대로 된 맛이 나와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만든 된장이 가장 맛있다고 하죠. 시간이 만드는 맛이군요. 카일도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한 숟갈 맛보고는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건 생각과 완전히 다른데? 리사는 계속 국물을 마셨어요. 한 숟갈 마실 때마다 새로운 맛의 층이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발효의 힘이군요. 맞아요. 단순히 짠맛이 아니라 복합적인 감칠맛이 나는 거죠. 이 감칠맛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들이에요. 특히 글루타민산이 천연 MSG 역할을 하는 거죠. 천연 MSG라고요? 네, 인공 MSG와는 완전히 다른 자연스러운 감칠맛이에요. 된장찌개는 한국 사람들의 소울푸드예요. 이준영이 설명했어요. 어릴 때부터 먹어온 맛이고 집을 떠나 있을 때 가장 그리워하는 음식이기도 하죠. 리사는 밥을 말아서 먹어봤어요. 따뜻한 국물과 쌀밥의 조화가 정말 훌륭했어요. 이런 조합은 처음이에요.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다는 게 한국식 먹는 방법이에요. 국물과 밥을 함께 먹으면 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정말 위가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셋째 날 소감 폭설에도 정상 운영되는 서울의 시스템의 놀라움. 1200대의 제설차와 체계적인 제설 계획이 인상적. 북촌 한옥마을의 설경이 정말 아름다웠고 시민들의 차분한 문화도 놀라움. 특히 된장찌개를 처음 맛봤는데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시간을 발효시킨 맛이었음. 발효 문화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됨. 천연 감칠맛의 과학적 원리도 흥미로웠음. 내일은 더욱 본격적인 한국 발효 음식 문화를 경험하게 될 예정이었어요. 넷째 날 오후 일행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망원시장이었어요. 서울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장을 보는 전통적인 재래시장으로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찌개의 본고장을 보여드릴게요. 윤서진이 말했어요. 한국 찌개 문화의 진짜 모습을 경험하실 거예요. 시장 입구부터 정말 다양한 냄새들이 코를 자극했어요. 김치, 젓갈, 각종 나물과 함께 어디선가 끓고 있는 찌개 냄새까지. 냄새가 정말 강렬하네요. 리사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냄새들이 모두 발효의 향이에요. 발효의 향이라고요? 네, 김치, 젓갈, 된장, 고추장. 모두 발효식품들이거든요. 한국 음식의 80% 이상이 발효를 기반으로 해요. 시장을 둘러보며 리사는 정말 많은 발효식품들을 볼 수 있었어요. 김치만 해도 배추김치, 깍두기, 파김치, 열무김치 등 수십 가지였고 젓갈도 멸치젓, 새우젓, 명태젓 등 다양했어요. 이 모든 게 발효식품이라고요? 네, 그리고 각각 다른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시킨 거예요. 정말 다양한 발효 기술의 집합체죠. 시장 안에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는 30년 전통의 찌개 전문점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김치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 순두부찌개, 청국장찌개 등 정말 다양한 찌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찌개가 있다니. 리사가 놀라워했어요. 리사는 처음엔 주저했어요. 비건인데. 하지만 윤서진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고기 음식이 아니에요. 삶을 발효한 거죠. 삶을 발효했다고요? 네, 한국 사람들의 생활과 지혜가 발효되어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카일은 비웃으며 외쳤어요. 찌개는 중국 허거의 가난한 사촌이야. MSG 덩어리일 뿐이고. 정말 그럴까요? 윤서진이 조용히 반문했어요. 한번 맛보시고 판단해보세요. 하지만 테이블에 나온 김치찌개를 보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빨갛고 뜨거운 국물 위로 김치와 두부, 그리고 돼지고기가 푸짐하게 들어있는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그 향기만으로도 식욕이 자극됐습니다. 일단 국물만 맛보세요. 윤서진이 권했어요. 리사가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녀의 눈이 정말 커졌어요. 이거 MSG가 아니라 깊어. 정말 놀라운 맛이었어요. 김치의 신맛과 발효된 깊은 감칠맛, 그리고 각종 채소에서 우러나온 단맛까지 복합적인 맛의 조화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죠? 김치찌개의 핵심은 잘 익은 김치예요. 할머니가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김치가 3개월 이상 익어야 이런 깊은 맛이 나와요. 신김치라고 하죠. 3개월이나 발효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야 김치의 매운맛은 줄어들고 깊은 맛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김치로 찌개를 끓여야 진짜 김치찌개가 되는 거죠. 리사는 한 숟갈 더 먹고 밥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정말 중독성이 있는 맛이에요. 김치찌개의 감칠맛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김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젖산균과 각종 아미노산들이에요. 윤서진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기에 젓갈이 들어가면서 더 복합적인 맛이 나는 거죠. 젓갈도 발효식품이죠? 네, 새우젓이나 멸치젓 같은 젓갈류도 6개월 이상 발효시킨 거예요. 정말 한국 음식은 발효의 예술이었어요. 유럽의 한 유튜버가 김치찌개를 먹고 반응하는 영상이 수백만 뷰를 기록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아일랜드 유튜버가 김치찌개 먹고 라이스와 함께 먹으니 완벽 매운 스튜 중 최고라고 했던 게 이해되네요. 리사가 말했어요. 정말 밥과의 조화가 완벽해요. 카일도 한 숟갈 맛보고는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젠장. 이건 그냥 미친 음식이잖아. 그리고 뒤늦게 손을 들며 외쳤어요. 누가 부대찌개 한 그릇만 더. 이 인간 입덕했네. 이준영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부대찌개까지 주문한 카일의 모습에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부대찌개가 나오자 카일은 완전히 몰입했어요. 이건 뭐예요? 햄이랑 소시지가. 부대찌개는 한국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미군 부대에서 나온 햄, 소시지를 김치와 함께 끓인 거죠. 윤서진이 설명했어요. 역사가 담긴 음식이군요. 리사가 감탄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발효의 힘인가요? 네, 김치와 된장이 들어가서 발효의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완성된 음식으로 발전한 거죠. 정말 신기해요.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탄생한 음식이 지금은 이렇게 사랑받는 음식이 됐다니. 영양학적으로도 놀라웠어요. 김치찌개는 300지 기준 200kcal 내외의 저칼로리. 고단백 음식이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발효식품이었거든요. 김치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미생물을 개선시키고 비타민C, B6K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탁월하다고 해요. 윤서진이 영양학적 설명을 덧붙였어요. 정말요? 그럼 건강식이기도 하네요. 네, 헬스라인에서는 김치의 9가지 건강 효과를 소개하기도 했어요. 항산화, 항염증 효과부터 체중 관리까지요. 와, 맛있으면서 건강에도 좋다니. 리사는 이제 확신했어요. 한국의 찌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발효 철학의 결정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리사는 SNS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강은 자연의 설계였다면 찌개는 시간의 설계였다. 넷째 날 소감 한국 찌개 문화의 깊이에 정말 놀라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발효 철학이 담긴 문화유산 같음. 특히 김치찌개의 복합적인 맛과 영양학적 우수성이 인상적. 카일의 완전한 입덕도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내는 맛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었음. 발효식품의 과학적 원리와 건강 효과까지 알게 되어서 정말 유익했음. 이제 리사에게 한국 음식은 단순한 이국적 경험이 아니라 진정한 철학적 탐구 대상이 되었어요. 5째 날 카일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호텔에서 만난 그의 모습이 어딘가 달라져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뭔가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거든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리사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 그냥 한국 찌개 맛집을 찾아보는 중이에요. 카일이 약간 쑥스러워하며 답했어요. 어제 그 김치찌개가 계속 생각나서. 그래서 서울 맛집들을 좀 알아보고 있어요. 이준영이 피식 웃었어요. 어제 중국 허구어의 가난한 사촌이라고 하던 분이. 아, 그건 맛보기 전에 한 말이고. 카일이 변명했어요. 실제로 맛보니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음식이더라고요. 정말 그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서울 김치찌개 맛집, 부대찌개 맛집, 된장찌개 추천 등의 검색 기록이 가득했어요. 오늘은 더 다양한 찌개를 체험하는 날이었어요. 윤서진이 서울의 유명한 찌개 맛집들을 코스로 구성해뒀거든요. 첫 번째는 홍대 근처의 된장찌개 맛집이었어요. 여기는 70년 전통 된장을 직접 담가서 쓰는 곳이에요. 윤서진이 설명했어요. 70년 전통이라고요? 네, 3대째 이어온 된장 제조법으로 만든 된장으로 찌개를 끓이는 곳이에요. 식당에 들어서자 정말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났어요. 어제 맛본 것보다도 더 진하고 깊은 향이었습니다. 테이블에 나온 된장찌개를 보는 순간 어제와는 또 다른 감동이 있었어요. 김치찌개보다 훨씬 깔끔하고 담백한 색깔이었거든요. 된장찌개는 김치찌개보다 더 순한 맛이에요. 리사가 조심스럽게 한 숟갈 맛봤어요. 와, 이것도 완전히 다른 맛이네요. 정말 그랬어요. 김치찌개의 강렬함과는 다른 깊고 편안한 맛이었어요. 이게 바로 70년 된장의 힘이에요. 식당 사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된장이 오래될수록 맛이 더 깊어지고 부드러워져요. 70년 된장은 어떻게 관리하는 건가요? 카일이 궁금해했어요. 항아리에서 자연 발효시키면서 매년 새 된장을 추가해요. 그러면서 깊은 맛이 계속 축적되는 거죠. 정말 시간의 예술이네요. 리사가 감탄했어요. 된장찌개는 콩 단백질이 300지 기준 12지 정도 들어있어서 근육 건강에도 좋아요. 그리고 이소플라본 성분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윤서진이 영양학적 설명을 해줬어요. 정말 건강식이네요. 리사가 놀라워했어요. 칼륨과 철분 균형도 좋아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해요.
카일은 이미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이건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맛이에요. 된장찌개는 한국인의 마음의 고향 같은 음식이에요. 이준영이 말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구나. 카일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강남의 순두부찌개 전문점이었어요. 순두부찌개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부드러운 순두부가 빨간 국물과 어우러진 순두부찌개를 맛본 리사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렇게 부드럽고 깔끔할 수가. 순두부는 소화가 정말 잘 돼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나 회복이 필요할 때 많이 먹어요. 병원 음식 같은 개념인가요? 비슷해요. 하지만 훨씬 맛있죠. 카일은 이미 한국찌개 투어 구글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저장, 여기도 저장. 완전히 입덕하셨네요. 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이게 정말 맛있는데 어떡해요? 카일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특히 된장찌개는 정말 중독성이 있어요. 자꾸 생각나는 맛이에요. 중독성의 원인은 뭘까요? 아마도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들 때문일 거예요. 자연스러운 감칠맛이 뇌에서 만족감을 주는 거죠. 윤서진이 과학적 설명을 덧붙였어요. 오후에는 마포구의 부대찌개 맛집을 갔어요. 부대찌개는 어제 맛봤지만 여기가 원조 맛집이에요. 정말 푸짐한 부대찌개가 나왔어요. 햄, 소시지, 라면사리까지 들어있는 볼륨 만점의 찌개였습니다. 미국인 가족이 부대찌개 먹고 숙취 해소제처럼 최고, 매일 먹고 싶다고 극찬한 이유를 알겠어요. 리사가 말했어요. 정말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에요. 카일은 이미 2그릇째였어요. 이건 진짜 미친 조합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한국 전쟁이라는 어려운 시대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음식이지만 지금은 완전한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윤서진이 설명했어요. 역사와 문화가 음식에 녹아있는 거네요. 리사가 감탄했어요.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저녁에는 김치찌개로 유명한 을지로의 노포를 방문했어요. 여기는 60년 전통의 김치찌개 맛집이에요. 정말 깊은 맛의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어제 먹었던 것보다도 더 깊고 진한 맛이었습니다. 김치가 정말 오래 익은 맛이에요. 6개월 이상 익힌 김치로만 끓여요. 그래서 이런 깊은 맛이 나는 거죠. 카일은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어요. 이거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왜 찌개를 자주 먹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리사도 동감했어요. 매 끼니마다 다른 찌개를 먹어도 전혀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각각의 찌개마다 고유한 맛과 특성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카일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한국찌개의 놀라운 세계에 빠져버렸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다. 발효의 예술, 시간의 예술, 그리고 정성의 예술. 다섯째 날 소감 카일의 완전한 찌개 입덕이 재미있었음.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부대찌개까지 각각의 개성과 매력이 모두 달랐음. 특히 70년 전통 된장으로 만든 된장찌개의 깊은 맛이 인상적. 한국 찌개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체험할 수 있었고 각각의 영양학적 우수성도 확인할 수 있었음. 무엇보다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내는 맛의 철학을 이해하게 됨. 이제 리사와 카일 모두 완전한 한국 찌개 마니아가 되어 있었어요. 여섯째 날, 일행은 다시 한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생태 관찰이 아니라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종합해서 다큐멘터리를 완성하는 작업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영상들을 정리해보니 정말 흥미로운 스토리가 나왔어요. 이준영이 말했어요. 한강 생태계부터 시작해서 찌개 문화까지. 처음에는 별개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두 공존과 발효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한강의 생태계는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었고 찌개 문화는 시간과 재료의 발효를 통한 공존이었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리사가 말했어요. 생태학자로 시작한 여행인데 결국 문화학자가 된 기분이에요. 한강 반포대교 아래 세비섬에서 마지막 촬영을 진행했어요. 서울 겨울 생태계, 눈 내린 궁궐과 북촌, 발효찌개, 시민의 태도. 리사는 지난 며칠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 모든 게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네요. 어떤 스토리인가요? 이준영이 물었어요. 지속 가능성의 스토리예요. 한강 생태계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찌개 문화는 문화적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카메라 앞에서 리사의 마지막 인터뷰가 진행됐어요. 이번 서울 방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뭔가요? 생태계와 음식 문화가 모두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리사가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어떤 철학인가요? 공존과 발효의 철학이요. 한강은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이고, 찌개는 다양한 재료들이 시간을 통해 발효되어 하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음식이에요. 비건이신데 찌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나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고기가 들어간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발효의 과학이 집약된 건강식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나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점, 천연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는 감칠맛,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내는 깊이 있는 맛이요. 카일도 인터뷰에 참여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생각과 지금이 많이 다르시죠? 완전히 다르죠. 솔직히 처음엔 중국보다 뭐가 특별할까 생각했는데 정말 부끄러워요. 카일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특히 찌개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런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니. 가장 좋아하는 찌개는 뭔가요? 다 좋아하는데 굳이 고르라면 된장찌개요. 그 깊고 편안한 맛이 정말 중독적이에요. 리사는 다큐 최종 컷을 CNN에 보낼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특별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설명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한강의 겨울철 새들이 유영하는 모습, 눈 덮인 북촌의 고즈넉한 풍경,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모습,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는 모습까지. 내레이션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소리와 분위기로 승부하고 싶어요. 리사가 말했어요. 찌개 끓는 소리, 새들의 지저귐,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대화. 이런 것들이 더 진실하잖아요. 마지막에는 단 하나의 자막만 넣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조화롭게 어우러진 하나의 문명입니다. 영상 편집 중 북촌 한옥마을에 눈 내리는 골목과 한정식 집에서 조용히 밥을 먹는 장면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리사가 말하는 한마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수백 년을 거쳐 전해 내려온 발효된 기억입니다. 완성된 15분짜리 다큐멘터리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강의 생태계와 찌개 문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진짜 매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카일이 완성된 영상을 보며 감탄했어요. 제 변화 과정도 잘 담겨 있고, 처음에 비관적이었다가 점점 빠져드는 모습이 재미있어요. 이준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카일 씨는 완전한 한국 문화 전문가가 됐네요. 6째 날 소감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종합해보니 서울은 정말 특별한 도시였음. 생태계와 음식 문화 모두 공존과 발효라는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고 이것이 서울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음. 다큐 편집 과정에서 이런 연결고리를 발견한 것이 가장 큰 수확. 현장의 소리와 분위기로 승부하는 편집 방식도 만족스러움.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번 경험은 리사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미국으로 돌아온 리사는 CNN 다큐멘터리 최종 편집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시애틀의 자신의 작업실에서 서울에서 찍은 영상들을 다시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주제는 한강 생태계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점점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시의 질서,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밥상 위에 된장 한 숟갈까지. 정말 신기해요. 리사가 혼잣말을 했어요. 생태 다큐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문화 다큐가 됐네. 실제로 15분짜리 최종 편집본에서 찌개 관련 장면이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처음 기획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였죠. 하지만 이게 더 진실한 것 같아요. 서울의 진짜 매력은 한강 생태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와 시민의식에 있었으니까요. 영상 편집 중 북촌 한옥마을에 눈 내리는 골목과 한정식 집에서 조용히 밥을 먹는 장면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때의 감동이 다시 밀려왔어요. 따뜻한 온돌 바닥, 정갈한 밥상, 그리고 된장찌개의 깊은 맛까지. 리사는 이 장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내레이션 대신 자막 하나만 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수백 년을 거쳐 전해 내려온 발효된 기억입니다. 완성된 다큐를 CNN에 제출하고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 직후부터 SNS에서 실시간으로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울이 이런 곳이었다니. 한강 생태계도 신기하지만 찌개 장면이 더 인상적이에요. 저 된장찌개 어디서 먹을 수 있나요? 발효의 과학이 이렇게 깊을 줄이야. 기대와 달리 가장 공유가 많이 된 장면은 된장찌개 장면이었어요. 특히 리사가 된장찌개를 처음 맛보고 눈이 커지는 순간, 그리고 이거 시간의 맛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가장 많이 리트윗됐어요. 서울은 기후도 질서도 발효식도 다 가진 도시였다. 이거 보다가 된장 사서 끓여봤는데 인생 국물. 한국 가서 꼭 찌개 먹어보고 싶어졌어요. 비건인 박사가 이렇게 감동받을 정도면 한국 외교부와 한국관광공사도 뒤늦게 해당 장면을 클립으로 재편집해서 공유했어요. 뉴욕의 한인 식당들은 CNN 등장 찌개 런치 세트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영양학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김치찌개의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를 이렇게 쉽게 설명한 영상은 처음이에요. 발효식품의 건강 효과를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네요. 이제 환자들에게 발효식품을 설명할 때 이 영상을 보여줄게요. 리사는 피식 웃었어요. 역시 가장 오래된 건 언제나 가장 강력해. 일주일 후 리사의 비건 유튜브 채널에도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한국 찌개 체험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평소보다 10배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영상에서는 CNN 다큐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다뤘어요. 특히 발효의 과학적 원리와 각 찌개의 영양학적 특성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김치의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균은 장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된장의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폐경기 여성에게 특히 도움이 되죠.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각종 채소들의 시너지 효과도 정말 놀라워요. 댓글들도 정말 다양했어요. 비건이신데 찌개를 드셨다니 용기 있으시네요. 발효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됐어요. 저도 한국 가서 찌개 먹어보고 싶어요. 과학적 근거가 있으니까 더 설득력 있어요. 특히 다른 비건 유튜버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리사가 보여준 유연한 접근법이 인상적이에요. 비건이라고 해서 모든 걸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어요.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사는 후속 영상도 제작했어요. 발효의 과학 한국 전통 음식의 건강 비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국 발효식품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어요. 김치의 락토바실러스균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시키고 된장의 이소플라본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영양소들이 발효 과정을 통해 생체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점이 놀라워요. 고추장의 캡사이신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젓갈의 오메가-3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되죠. 이 영상도 200만 조회수를 넘어서며 큰 화제가 됐어요. 한 달 후 리사에게는 여러 방송사와 출판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 발효 음식 문화에 대한 책을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발효 음식 전문 채널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TED 강연 요청도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리사가 가장 기뻐한 건 따로 있었어요. 카일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리사, 나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 찌개 레시피를 원문으로 읽고 싶어서. 그리고 다음 달에 서울 가려고 해. 찌개 투어 한 달 코스로. 정말 완전한 입덕이었어요. 그리고 UCLA에서 동아시아 발효 음식 문화 강의를 개설할 예정이야. 너도 게스트 강연자로 와줄 수 있어? 7째 날 소감 CNN 다큐 방영 후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 특히 찌개 관련 장면들이 가장 화제가 됨. 한국의 발효 음식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함. 생태학자로서 시작한 여행이 문화학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된 느낌. 과학과 문화가 만날 때의 시너지 효과를 체험할 수 있었음. 리사는 이제 한국 발효 문화 전문가로서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리사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CNN 다큐와 유튜브 영상의 성공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반가운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사, 정말 다시 오셨네요. 윤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빴어요. 리사 씨 다큐 덕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공항부터 서울 시내까지 가는 길에 외국인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한강 생태 투어 신청자가 10배로 늘었어요. 특히 유럽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찌개 체험 투어도 새로 생겼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발효 음식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요. 서울 시내 곳곳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강변에는 다국어 안내판이 늘어났고 전통 시장들에는 외국인을 위한 찌개 체험 프로그램들이 생겨나 있었어요. 망원시장에 다시 가보니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어요. 어머, 리사 씨. 6개월 전 된장찌개를 끓여주셨던 할머니가 리사를 알아봐 주셨어요. CNN에 나온 거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감사해요. 그때 할머니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오늘도 끓여드릴까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식당 안에는 리사의 CNN 다큐 장면을 캡처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의 자랑이라고 하셨어요. 외국 손님들이 정말 많이 와요. 모두 리사 씨 다큐 보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된장찌개를 다시 맛보니 6개월 전 그 감동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역시 이 맛이에요. 리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일 씨가 어제 왔었어요. 윤서진이 말했어요. 정말요? 카일이? 네, 한 달 찌개 투어 온다고 하더니 정말 왔어요. 어제는 부대찌개 먹고 울더라고요. 울었다고요? 너무 맛있어서 감동해서요. 정말 카일다운 반응이었어요. 저녁에 카일과 만날 수 있었어요. 6개월 만에 만난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리사, 나 한국어 배웠어. 카일이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치찌개 정말 좋아해요. 와, 정말 한국어 배우셨네요. 찌개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 한국 문화 전체에 빠졌어. 카일이 신나서 말했어요. 한국어로 찌개 레시피 읽는 재미가 쏠쏠해. 카일의 스마트폰에는 서울찌개 맛집 지도가 빼곡히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미 25곳 다녀왔어. 각각 다 다른 맛이야. 정말 완전히 빠지셨네요. 이제 중국 음식보다 한국 음식이 더 좋아. 특히 발효 음식들. UCLA에서 강의도 개설한다고 들었어요. 네, 동아시아 발효 음식 문화 강의예요.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한강변에서 산책을 했어요. 6개월 전과 똑같은 장소였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리사가 말했어요. 어떤 프로젝트요? 윤서진이 궁금해했어요. 한국의 발효 음식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다큐 시리즈를 만들려고 해요. 와, 정말요? 네, 된장, 고추장, 젓갈까지 한국의 모든 발효식품을 다뤄보고 싶어요. 시간의 예술 시리즈군요. 카일도 흥미를 보였어요. 나도 참여할 수 있어? 물론이죠. 당신만큼 한국 음식에 진심인 외국인도 드물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계절별로 나눠서 촬영하려고 해요. 봄에는 나물 발효, 여름에는 김치 발효, 가을에는 장 담그기, 겨울에는 젓갈 만들기 이런 식으로요.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날 밤 리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영상을 예고했어요. 발효는 부패와 다릅니다. 그건 시간을 품은 공존입니다. 한국의 도시는 발효된 생태입니다.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기대돼요. 한국 발효식품 시리즈 꼭 보고 싶어요. 카일 씨도 나오나요? 계절별 발효 문화라니 정말 흥미로워요. 카일이 댓글을 보더니 말했어요. 나도 같이 나올 수 있지? 찌개 투어 편. 이준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너는 MSG로 발효됐지. 윤서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후 리사는 정말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발효된 시간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사계절 발효 문화를 담는 작업이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봄의 발효 새로운 생명에서는 봄나물로 만드는 발효식품들을 다뤘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 여름의 발효 무더위를 이기는 지혜에서는 김치와 젓갈 문화를 조명했어요. 세 번째 에피소드 가을의 발효 수확의 저장법에서는 장 담그기와 김장 문화를 소개했어요. 네 번째 에피소드 겨울의 발효 추위 속에서 익어가는 맛에서는 겨울철 발효식품 보관과 관리를 다뤘어요. 각 에피소드마다 카일이 등장해서 한국 발효 문화에 빠져가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그의 한국어 실력도 점점 늘어가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시리즈가 완성되자 전 세계적인 반향이 일었어요.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급 제안이 들어왔고 여러 나라에서 더빙 및 자막 제작 요청이 쏟아졌어요. 8째 날 소감 6개월 만에 다시 찾은 한국에서 정말 많은 변화를 확인. CNN 다큐와 유튜브의 영향으로 한국의 발효 음식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카일의 완전한 한국 문화 입덕도 재미있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도 큼. 무엇보다 한국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 됨. 발효 문화 시리즈를 통해 더 깊이 있는 문화 교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음. 리사에게 한국은 이제 생태와 발효가 공존하는 특별한 의미의 땅이 되었어요. 진짜 문명은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고 진정한 맛은 시간과 정성이 발효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이 언제나 가장 강력하다는 것도 말이죠. 발효는 단순한 음식 제조법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 그리고 자연과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생명의 예술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걸쳐 완성해온 이 발효의 철학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